5단계의 투자자들. 나의 가난한 아빠는 투자는 위험한 것이라고 자주 말했다. 나의 부자 아빠는 항상 금융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가 나의 가난한 아빠처럼 투자가 위험하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금융교육을 받지 못하고 경험이 없고 적절한 지도가 없다면 투자는 위험하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자유를 누리려면 투자를 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 방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투자를 하지 않거나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음 5가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1. 평생 열심히 일해야 한다. 2. 평생 돈에 대해 걱정하고 산다. 3. 가족, 회사의 퇴직연금, 정부의 노후를 의지한다. 4. 생활의 영역이 돈에 의해 제한받는다. 5.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다. 부자 아빠는 종종 재정적인 자유를 얻을 때까지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투자 방법을 배우는 것이 취직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예를 들어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할 경우 돈을 위해 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투자를 배우는 것은 돈이 너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돈이 너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부자 아빠는 만약 내가 진정한 투자자라면 더 많은 돈이 너를 위해 일하게 만들수록 세금도 덜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에 대해 새겨야 할 교훈. 나의 부자 아빠는 모노폴리 게임을 교육 도구로 활용해 내가 아이사분면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시켰다. 모노폴리 게임은 현금 흐름 게임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대지 위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10를 월세로 받는다면 한 달에 $10의 현금 흐름이 발생할 것이다. 집이 2채가 있다면 $20, 3채가 있다면 $30의 현금 흐름이 생긴다. 그리고 붉은색 호텔은 $50의 현금 흐름을 발생시킨다. 초록색 집과 붉은색 호텔을 많이 소유할수록 현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일을 적게 하면서 세금 부담도 줄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처럼 모노폴리 게임은 단순한 게임이지만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 나의 부자 아빠는 현실에서 모노폴리 게임을 실천에 옮겼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나를 자신의 초록색 집으로 자주 데리고 가곤 했다. 나중에 이 작은 초록색 집은 와이키키 해변의 커다란 붉은색 호텔로 변했다. 나는 부자 아빠가 현실에서 모노폴리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자라면서 투자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그 가운데 일부는 다음과 같다. 투자는 위험하지 않다. 투자는 재미있다. 투자는 당신을 큰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 투자는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고 돈과 생계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당신이 똑똑하다면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현금을 창출하는 현금 흐름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다. 당신의 현금 흐름은 인플레이션만큼 크게 늘어날 것이고 동시에 세금을 줄여줄 것이다. 나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 대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모노폴리 게임을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한 사례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주식의 배당금, 채권의 이자 또는 원유, 책, 그리고 특허나 사용료 등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 재정적인 자유를 성취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더 이상 금융 전문가에게 속지 마라. 불행하게도 학교에서 금융 교육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가와 재무설계사 그리고 증권사 직원 등 자신들이 금융 전문가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돈을 맡긴다. 이런 전문가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이사 분면에 속한 투자가가 아니라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들 대부분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이사 분면에 속한 종업원들이거나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S사 분면에 속한 자영업자들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자신을 위해 일하는 투자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가 없다. 워렌 버핏은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투자 조언을 구하는 유일한 곳이 바로 월스트리트이다 라고 말했다. 제대로 된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정 문제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 사람들이 영업사원인지 사기꾼인지 아니면 바보인지 천재인지를 구별할 수 없다. 모든 사기꾼들은 좋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듣고 싶은 말을 하면서 당신에게 친절하지 않다면 당신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영업사원이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팔아야 하지만 워렌 버핏의 말처럼 보험사 직원에게 보험이 필요한지를 물어봐서는 안 된다. 돈과 관련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돈을 빼앗아가기 위해 무슨 말이든 하고 무엇이든 팔려고 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돈을 빼앗아가는 사람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봉급 생활자들은 국세청이 세금을 떼어가는 것처럼 급여에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가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내 401k 퇴직연금에 불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최악의 투자일 것이다. 401k는 국가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내가 401k가 노후를 대비한 최악의 투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당신은 손해를 봐도 펀드 회사는 돈을 번다. 타임은 지난 수년 동안 미국 시민들의 퇴직연금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많은 기사를 게재해왔다. 타임은 수백만 명이 평생 연금을 납부했지만 은퇴 후에 충분한 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반적으로 401k 퇴직연금의 경우 수익의 80%를 운용사가 가져간다. 투자자가 운이 좋다면 수익의 나머지 20%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투자자가 100%의 자금을 대고 위험도 100% 부담한다. 401k 운용사는 투자금을 부담하지 않고 위험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다. 당신이 손해를 봐도 펀드회사는 돈을 번다는 말이다. 401k에는 불리한 세율이 적용된다. 장기 자본 이득에는 15% 정도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401k는 일반 소득으로 간주된다. 일반 소득에는 최고 35%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게다가 일찍 연금을 받고 싶으면 10%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주식시장 폭락에 대한 보호 장비가 없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사고에 대해 보험을 들어야 한다. 나는 부동산에 투자할 때 화재나 다른 손해에 대비해 보험을 든다. 하지만 401k는 시장의 붕괴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호 대책이 없다. 401k는 퇴직 후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재무설계사들이 은퇴를 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은 당신의 소득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으로 하락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당신이 은퇴하는 시점에 재산이 많고 401k를 보유하고 있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투자하기에 앞서 세금 체제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401k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일반 소득세율은 다음 세 가지 소득 가운데 가장 높다. 근로소득, 포트폴리오 소득, 수동적 소득. 대부분의 재무 전문가와 펀드 매니저들과 관련된 슬픈 진실은 이들이 투자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의 대부분이 이사분면에 속한 봉급 생활자들이다. 그렇게 많은 정부 연금과 각종 단체와 조합의 연금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들이 진정한 투자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은 현실적인 금융교육을 받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이른바 금융전문가들은 무지한 투자자들에게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이사분면에 속하거나 I사분면에 속한 투자자로 가장한 S사분면의 영업사원인 금융전문가들이 이런 충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주는가가 아니라 장기 투자자를 얼마나 많이 유치하는가를 기준으로 그들의 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돈을 오래 맡겨둘수록 금융전문가들의 급여도 그만큼 높아진다. 진정한 투자자들은 돈을 묻어두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의 돈을 굴린다. 이것이 바로 화폐의 유통 속도라고 알려진 전략이다. 진정한 투자자의 돈은 항상 움직이면서 새로운 자산을 획득하고 다시 돈을 굴려 더 많은 자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된다. 아마추어 투자자들만이 돈을 묻어둔다. 나는 401과 비슷한 종류의 연금이 모두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나에게 퇴직연금은 너무 비싸고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세금 부담도 높고 투자자들에게 공정하지도 못하다. 더 좋은 투자 방법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보통의 투자자는 자본 이득을 위한 투자와 현금 흐름을 위한 투자 사이의 차이점을 알지 못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식과 주택의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면서 자본 이득에 투자한다. 자신에게 들어오는 돈이 빠져나가는 돈보다 많은 한 당신의 투자는 훌륭한 투자이다. 우리를 부자로 만들거나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투자 대상이나 자산 종류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은 당신이 얼마나 현명한 투자자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현명한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아마추어 투자자는 수백만 달러를 잃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투자가 위험하다고 믿고 자신들의 돈을 이른바 전문가들에게 위탁하지만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진정한 투자자들이 아니라 고객들의 수익이나 손해에 관계없이 월급을 받는 영업사원들일 뿐이다. I사분면에는 다음에서 소개하는 5단계의 투자자가 존재한다. 5단계의 투자자들. (1단계는) 금융지능이 제로인 투자자. 한때 가장 부자였던 미국의 인구 절반 이상이 I사분면의 최하 수준에 있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들은 투자할 여윳돈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이들은 돈을 많이 벌지만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한다. 나는 매우 부자처럼 보이는 친구 한 사람을 알고 있다. 그는 부동산 중개인으로 훌륭한 직장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아내를 곁에 두고 있으며 3명의 자식을 사립학교에 보낸다. 그 친구는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서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집에 살고 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유럽에서 수입한 고급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 자식들이 운전할 나이가 되면 그들도 비싼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다. 이들은 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부채이다. 내 친구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다. 지금 내 친구는 집이 없다. 부동산 시장이 붕괴됐을 때 집을 잃었다. 그는 그동안 축적한 모든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지만 빈털터리가 되었다. 장기적으로 그를 빈털터리로 만든 것은 낮은 금융 IQ였다. 사실 그는 부채가 많은 마이너스 수준의 투자자였다.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처럼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를 잃거나 비용을 유발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을 부채로 만들어주는 자산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2단계 저축을 통해 손해를 보는 투자자. 많은 사람들이 저축은 현명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문제는 오늘날 돈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빛의 속도로 찍어내는 위조지폐와 같은 돈을 저축하고 있다. 1971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달러를 금본위 제도에서 분리한 이후 달러는 부채가 되었다. 1971년 이후 물가가 계속 오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미국이 돈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과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돈을 찍어내고 있다. 조폐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화폐는 더 많은 세금과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의미한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저축은 현명한 일이라고 믿고 있다. 저축은 돈이 돈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에만 현명한 일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세계 최대의 금융시장은 채권시장이다. 채권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미국 재무부 국채, 회사채, 지방채, 그리고 투기 등급의 채권 등이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사람들은 미국 정부와 지방정부 채권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2007년에 금융위기가 시작됐다. 2007년의 금융위기는 파생상품의 일종인 주택저당증권과 같은 부동산 담보 채권에 의해 촉발되었다. 수백만 개의 부동산 담보 채권들은 신용 등급이 낮아 위험도가 높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직장도 소득도 없는 사람들로 포함되어 있었다.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은 이런 비우량 담보대출을 채권으로 만들고 이를 우량 채권으로 포장해 기관 투자가 은행, 정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이것은 분명한 사기이다. 부실 채무자들이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부실한 주택저당증권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판매한 채권들이 세계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은 AAA 등급의 우량 부채로 등급을 매긴 곳이 워렌 버핏의 회사인 무디스라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골드만삭스와 JP모건과 같은 거대 은행들이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이번 금융위기에 대해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워렌 버핏이다. 똑똑한 버핏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무디스가 썩은 개고기를 A등급의 쇠고기라고 판정한 것이다. 이것은 범죄이다. 문제는 이런 비우량 채권들이 세계 곳곳에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아일랜드, 그리스와 같은 국가들은 자국의 채권에 대한 이자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들도 앞으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2011년에 채권 시장의 위험성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개인과 퇴직자들, 연금펀드, 정부 그리고 은행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인플레이션 때문에 채권 투자는 점점 매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저축만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채권의 이자가 3%이고 인플레이션이 5%라면 3% 금리를 주는 채권의 가치가 폭락할 것이고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중국이 가장 큰 패배자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은 수조 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하고 더 많은 돈을 찍어내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릴 때마다 미국 국채에 투자한 중국 자산의 가치도 하락한다. 그러나 만일 중국이 미국 국채 매입을 중단한다면 세계 경제는 붕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수백만 명의 은퇴자들도 중국과 비슷한 처지가 될 수 있다. 지속적인 수입이 필요한 은퇴자들은 국채가 안전하다고 믿었다. 오늘날 크고 작은 정부들이 파산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은퇴자들도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패배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지방채는 주정부, 시, 병원, 학교와 다른 공공기관들이 발생한 것이다. 지방채는 세금이 없지만 무위험 채권은 아니다. 지방채 투자자들도 자신들이 투자한 상품들이
심각한 국면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방채에 투자한 자금의 규모가 3조 달러를 넘는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추정된다.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비우량 주택 소유자들이 파산했던 것처럼 미국도 주정부, 시, 병원, 학교 등이 파산하면서 내부로부터 붕괴할 수도 있다. 채권시장은 부동산이나 주식시장보다 규모가 훨씬 큰 세계 최대의 금융시장이다. 채권시장의 규모가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축에만 의지하는 2단계 수준의 투자자들이기 때문이다. 1971년에 돈의 규칙이 바뀐 이후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가장 큰 손해를 보았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 채권 투자자들, 그리고 은퇴연금을 납입하는 사람들은 돈을 묻어두고 있는 반면 투자 전문가들은 돈을 굴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투자자들은 자산에 투자하고 자산을 팔지 않은 채 돈을 돌려받고 그 돈을 다시 자산에 투자한다. 이것이 돈을 묻어두는 사람들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이유이다. 3단계 너무 바빠서 투자할 시간이 없는 투자자. 3단계 투자자들은 너무 바빠서 투자 방법을 배울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속한 많은 투자자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재정적으로 순진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돈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향이 있다. 401과 개인연금 계좌에 가입한 사람들 그리고 매우 부유한 투자자들이 3단계에 속한다. 3단계 투자자들은 전문가에게 자산 관리를 위탁하고 전문가들이 진정한 투자 전문가이기를 바란다. 2007년에 금융위기가 발발한 직후 부유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신들이 믿었던 전문가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심지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이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불과 몇 달 만에 수조 달러의 부가 증발해버렸다. 겁에 질린 투자자들은 자산 관리를 위탁한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요청했다. 그러다가 몇몇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정교한 펀지 사기를 벌이는 세련된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합법적인 펀지 사기도 있고 불법적인 펀지 사기도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합법적인 펀지 사기이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사회보장제도나 주식시장 모두 새로운 자금이 흘러들어오는 동안 펀지 사기 게임은 지속된다. 만일 새로운 자금의 유입이 중단되면 사회보장제도와 월스트리트가 모두 붕괴하고 말 것이다. 3단계에 속한 투자자들의 문제점은 이들이 돈을 잃고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끔찍한 경험을 제외하면 아무런 투자 경험이 없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산관리자나 시장 또는 정부를 원망하는 것이다. 어떤 실수를 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4단계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투자자. 4단계에 속하는 투자자들은 스스로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이다. 캐시플로 4분면에서 볼 때 이들은 투자자로서 S4분면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많은 퇴직자들이 현직에서 물러나면 4단계 투자자들이 된다. 4단계 투자자들은 종종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투자자 자신이 직접 연구하고 매매 결정을 내리는데 증권회사에서 높은 주식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들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직접 좋은 부동산을 고르거나 유지 관리를 할 것이다. 만일 금에 관심이 있다면 자신들이 직접 금과 은을 사서 보관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식적인 금융교육을 거의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들이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데 굳이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할 이유가 있을까? 4단계 투자자들이 한두 개의 강의를 듣게 된다면 아마도 범위가 좁은 주제일 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 거래를 좋아한다면 주식 거래 강의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부동산만 관련된 강좌를 들을 것이다. 나는 9살 때부터
부자 아빠에게 모노폴리 게임을 통해 금융 교육을 받았다. 그는 내가 투자 세계의 큰 그림을 보기를 원했다. 다음 그림은 나의 부자 아빠가 내가 평생 동안 배우기를 바랐던 기본적인 자산의 종류 가운데 일부를 설명한 것이다. 자산에는 기업과 부동산과 금융자산과 상품이 포함된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의 필요성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소규모의 4단계 투자자들이 될 것이다. 2007년에 시장이 붕괴된 이후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가 되었고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거나 가격이 떨어진 부동산에 투자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주식 투자에 손을 대고 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자 수백만 명이 달러 대신 금과 은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금융교육에 투자하고 정기적으로 수업을 받고 자신들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한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투자하는 사람들보다 분명히 더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다. 4단계 투자자들 가운데 제대로 된 금융교육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다음 단계인 5단계의 자본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5단계 자본가 단계. 5단계에서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속해 있다. 최고 수준의 투자자인 자본가들은 I사 분면에 투자하는 B사 분면 출신의 기업가들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4단계의 투자자는 I사 분면에 투자하는 S사 분면 출신의 직접 투자자이다. 4단계 투자자와 5단계 투자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S사 분면에 속한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돈을 가지고 투자한다. B사 분면의 투자자들은 타인의 돈을 이용해 투자한다. 이것이 4단계와 5단계 투자자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다. S사 분면에 속한 투자자들은 대체적으로 단독으로 투자한다. B사 분면 투자자는 팀으로 투자한다. B사 분면 투자자들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될 필요는 없고 대신 가장 똑똑한 팀을 고용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함께 고민하면 더 정확한 답이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S사 분면에 속한 많은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다. S사 분면에 속한 투자자는 B사 분면의 투자자보다 수익률이 떨어진다. S사 분면 투자자는 B사 분면 투자자보다 대체로 세금을 더 많이 낸다. S사 분면의 S는 이기적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더 이기적일수록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B사 분면에 속한 투자자는 관대하고 너그러워야 한다. B사 분면 투자자들은 관대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번다. S사 분면에 속한 투자자로서 투자 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만 B사 분면의 투자자는 자금 조성에 어려움이 없다. B사 분면에서 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 성공이 자금을 끌어들인다. 일단 B사 분면에서 성공하면 I사 분면으로부터 자금을 끌어오는 것이 쉬워진다. 문제는 B사 분면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자금을 얼마나 쉽게 마련할 수 있는가, 즉 자금 조달의 용이성이 S사 분면에서 성공과 B사 분면에서의 성공의 가장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이다. S사 분면에서 성공하면 인생이 편안해진다. S사 분면에 속한 투자자들의 문제점은 그들이 성공하더라도 항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B사 분면에서는 기업의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는 주식 공모를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페이스북이 B사 분면에서 자금 조달이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페이스북이 작은 웹 컨설팅 회사로 남아있었다면 투자 자금을 모집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맥도널드도 또 다른 좋은 사례이다. 맥도널드가 S사 분면에 속한 매장이 하나뿐인 햄버거 가게로 남아있었다면 어느 누구도 맥도널드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맥도널드가 프랜차이즈 형태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B사 분면에 진출하고 주식시장에 상장하자 투자 자금이 쏟아져 들어왔다. 기업이 주식 매각을 통해 기업을 공개하는 이유는 기업이 가진 것을 더 많이 나눌수록 기업가도 더 부자가 되기 때문이다. S사 분면에 속한 기업들은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주식을 매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부동산 시장도 동일하다. 내가 주택이나 콘도 그리고 30채 정도의 아파트에 투자하는 소규모 부동산 투자자였을 때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다. 우리 부부가 100채가 넘는 아파트에 투자하기 시작했을 때 은행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자금을 기꺼이 빌려주었다. 은행들은 투자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100채 이상의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다. 은행들은 투자자보다 100채가 넘는 부동산을 더욱 자세하게 분석한다. 또 은행들은 10,000달러보다 10,000,000달러를 빌려주는 것을 선호한다. 왜냐하면 수천 달러를 빌려주는 것이나 수백만 달러를 대출해주는 것이나 비슷한 노력과 시간이 들기 때문이다. 채무자들은 은행이 돈을 벌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은행은 대출을 받는 고객들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수많은 아파트를 관리하고 수익을 내는 우리 부부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 은행들은 금융위기가 닥쳐와도 돈을 빌려주겠다고 줄을 선다. 그렇다면 5단계에 속한 투자자들은 누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일까? 자신들의 돈을 은행에 저축하고 연금을 꼬박꼬박 납입하는 2단계와 3단계의 투자자들의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의 대부분을 가난하게 살았다. 돈이 없는 것을 핑계로 삼았다면 나는 자본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진정한 자본가는 돈이 많지 않다. 자본가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과 남의 돈을 활용해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07년에 세계 금융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 부부의 재산은 줄어드는 대신 오히려 증가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붕괴했을 때 정말 좋은 거래 조건의 부동산이 쏟아져 나왔고 은행들은 우리 부부에게 수백만 달러를 대출해주면서 자신들이 투자한 부동산을 인수하라고 했다. 우리 부부는 2010년에만 은행과 연금 펀드로부터 대출을 받아 8,70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2010년은 우리 부부에게 생애 최고의 해였다. 부자 아빠는 진정한 투자자에게는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진정한 투자자는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를 낸다 라고 자주 말했다. 현재 당신의 위치는 잠시 시간을 내서 당신의 현 주소에 대해 생각해보라. 당신은 1단계 투자자인가? 만일 당신이 투자에서 나오는 소득이 전혀 없고 부채가 너무 많다면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당신이 부채의 늪에 빠져 있다면 당신을 위한 최고의 투자는 부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부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첫 번째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나는 약 10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다. 부채를 다 갚는데 5년이 걸렸다. 여러 측면에서 실수로부터 배우고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훌륭한 교육이 될 수 있다. 실수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은 2단계 투자자인가? 당신이 열심히 저축을 하는 사람이라면 은행에 저축하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 저축은 투자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투자 전략이다.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요 없다. 원숭이도 훈련시키면 저축을 할 수 있다. 저축의 위험은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시장의 붕괴나 화폐의 평가절하에 의해 당신의 예금이 거의 사라지게 되면 돈도 잃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1971년 이후 미국 달러의 가치가 95%나 하락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남은 5%의 가치가 사라지는데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잘못된 가격으로 금을 사면 금에 투자해도 손해를 볼 수 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몇 개의 투자 강의를 수강하면서 당신이 어떤 자산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어떤 것도 당신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면 그냥 저축하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축만 하고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되고 있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채권 시장과 은행들은 채무자를 필요로 한다. 당신은 3단계 투자자인가? 3단계의 투자자는 주식이나 채권, 뮤추얼 펀드, 보험, 상장 지수 펀드 등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제외하면 2단계 투자자와 비슷하다. 다시 말하지만 3단계 투자자의 위험은 시장이 망하면 투자자도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당신이 3단계에서 벗어날 준비가 돼 있다면 금융교육에 투자해 돈에 대한 당신의 통제력을 키워라. 그러면 4단계 수준으로 올라설 것이다. 당신은 4단계 투자자인가 투자 전문가로서 4단계 수준에 올라섰다면 축하받아 마땅하다. 자신의 돈을 관리하고 투자에 대해 배우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4단계에서 성공의 핵심 요소는 평생 학습, 훌륭한 조언자, 그리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다. 4단계의 투자자들은 실수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투자에 대한 두려움은 당신을 위축시키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5단계 투자자인가? 5단계 수준의 투자자인 자본가가 되는 것은 세계 최정상에 오르는 것과 같다. 말 그대로 세상이 당신의 것이 된다. 세계에는 국경이 없다. 기술의 발전이 빠른 시대에 자본가가 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쉽다. 당신이 5단계 투자자라면 배우고 나눠주는 일을 계속하라. 비사분면에 속한 자본가들은 더 많이 나눠줄수록 더 많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본가들은 관대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자유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당신이 누리고 싶은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26세가 되던 1973년에 내가 부모님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월급을 받으면서 수입에 맞춰 사는 인생을 원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 부모님에게는 좋은 삶이었을 수 있지만 그런 삶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학위를 받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는 것도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나는 석사나 박사 학위가 즐비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학교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대기업에 취직해 승진하고 싶지도 않았고 전문직에 종사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기업가와 투자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나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 자유를 원했다. 이것이 나의 선택이었다.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선택을 하도록 권한다. 선택하는 힘이 바로 자유이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이 5단계의 투자자 유형을 살펴보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각 단계마다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고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당신이 1단계나 2단계 또는 3단계를 선택한다면 당신의 투자 생활을 도와줄 사람들과 기관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